당신은 지금 이 순간 정말 해봤습니까? 머릿속으로만 계산하고 상상하다가 결국 시도조차 못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해봤어. 이 짧은 한마디가 제 평생을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머릿속에서만 계획을 세웁니다. 두려워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시작도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해본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꿈꿨을 겁니다. 은퇴하면 시골에 내려가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살겠다고. 마당에서 상추 따고 고양이와 놀며 맑은 공기를 마시는 삶. 참으로 아름다운 꿈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많은 이웃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배를 만들고 길을 닦으며 도시와 시골을 오갔습니다. 시골의 공기는 맑지만 병원은 멀었습니다. 도시는 복잡하지만 손 내밀면 바로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던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소식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것이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전원주택은 영화 속에서는 근사합니다. 하지만 직접 살아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하루도 쉴 수 없는 현장이라고. 풀은 하루 만에 무릎까지 자랍니다. 여름이면 벌레들이 집을 점령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지붕을 덮습니다. 봄에는 꽃가루가 문틈으로 들어옵니다. 몸이 튼튼할 때는 버틸만 합니다. 몸이 약해지면 집이 주인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전원주택이 노후의 답일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요? 제가 평생 살아오며 보고 느낀 것들을 나누려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엔 단순히 집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묻습니다. 가족과 어떤 거리를 둘 것인지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 것인지 생각합니다. 돈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지 따집니다. 깊은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집을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전원주택에 들어가면 누구나 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야 진짜 여유를 찾았다고.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작은 텃밭에서는 상추와 토마토가 반짝입니다. 마당에 심은 감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립니다. 저녁이 되면 붉은 노을이 창가를 물들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씻어줍니다. 도시에서 바쁘게 달려온 사람들에게 이 풍경은 달콤한 보상입니다. 저도 젊을 적 공사 현장에서 일할 때 상상했습니다. 언젠가는 도시를 떠나 조용히 흙을 밟으며 살겠다고. 그 꿈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삶을 시작하면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몇 달 길어야 1년이면 대부분 현실을 마주합니다. 낭만은 첫사랑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오래 함께 하려면 현실을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흙냄새와 새소리에 감탄하던 마음이 변합니다. 잡초와 벌레와 싸우는 일상이 됩니다. 낙엽과 눈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정주영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꿈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끝까지 가려면 땀과 끈기가 필요하다고. 전원주택도 그와 같습니다. 시골집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무너지는 작은 기업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듯 돌보고 손질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해야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낭만을 떠올릴 때 뒤따를 수고까지 그려보셨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은 젊은 날처럼 무한한 체력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몸이 지쳐도 삶은 계속됩니다. 집이 우리를 돕는 공간인지 짐이 되는 공간인지 따져야 합니다. 낭만은 아름답지만 낭만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낭만 뒤에 숨은 현실입니다. 전원주택에 살면 가장 먼저 지치게 하는 것이 끝없는 관리입니다. 봄이 오면 잡초가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오늘 정갈했던 마당이 내일이면 무릎까지 풀이 차오릅니다. 여름이 되면 모기, 파리, 개미, 심지어 뱀까지 들어옵니다. 마당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됩니다.
벌레 한두 마리야 웃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시간 몰려드는 벌레떼 앞에서는 지칩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지붕과 배수로를 막습니다.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겨울에는 무거운 눈을 삽으로 퍼내야 합니다. 지붕이 무너질까 불안에 떱니다. 사람은 대개 집을 안식처라 부릅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많은 경우 현장입니다.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문제가 쌓입니다. 그 문제가 곧 건강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저는 사업할 때 늘 현장을 챙겼습니다. 길을 놓을 때도 배를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미루면 내일이 배로 힘들다는 걸 뼈속 깊이 느꼈습니다. 전원주택도 같습니다. 잡초는 하루를 낙엽은 한 달을 누는 한 계절을 미루면 피해가 몇 배로 커집니다. 노후에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저는 단연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버텨주지 않으면 어떤 꿈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집을 돌보느라 무릎과 허리를 혹사한다면 어떨까요? 그 집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집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쉽니다. 정주영은 한 번도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쏟는 힘이 앞으로 더 큰 길을 열어줄 수 있는가? 전원주택의 관리도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 노동이 내 노후의 자유를 보장하는가? 아니면 점점 나를 집 안에 가두는가? 삶의 후반전에서 집은 기대고 쉴 수 있는 버팀목이어야 합니다. 현실의 전원주택은 노인의 몸과 시간을 갉아먹는 끝없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원주택에서 두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는 고장입니다. 도시의 아파트에 살면 보일러가 멈춰도 관리실에 전화 한 통이면 끝입니다. 수도가 막히거나 전기가 끊겨도 즉시 달려와 손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 난방이 멈추면 전화를 수십 통 걸어야 합니다. 기사님이 오겠다고 약속해도 눈이 내리면 길이 막혀 못 옵니다. 결국 두꺼운 옷을 껴입고 한겨울 밤을 떨며 보냅니다. 수도관이 얼어붙고 화장실이 막혀도 해결할 사람은 나뿐입니다. 젊을 때야 뭐든 직접 고치겠다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체력이 떨어진 뒤에는 모든 것이 감당하기 벅찬 짐이 됩니다. 저는 평생 공사 현장을 다니며 배웠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생긴다는 것을.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라 대처할 수 있는 사람과 체계가 가까이 있는가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도 배를 세울 때도 함께하는 동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그 동지가 없습니다. 고장 앞에선 나 혼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어야 비로소 집다운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원주택이 고립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집이 아니라 섬입니다. 노후의 섬 같은 집에 갇혀 사는 삶이 우리가 바라는 삶일까요? 정주영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혼자 벌면 열의 아홉은 잃어버리고 함께 벌면 열의 아홉은 남는다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내 곁에서 손을 잡아줄 이웃과 함께 있을 때 든든해집니다. 고장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외로움이 전원주택의 두 번째 현실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며 가장 크게 체감하는 건 건강입니다. 젊었을 땐 하루쯤 머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뻐근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통증 하나가 큰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절실해지는 것이 병원의 거리입니다. 전원주택에 살면 흔히 겪는 일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조여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차로 40분입니다. 버스는 하루에 몇 대뿐입니다. 구급차를 불러도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갑니다. 도시에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응급실이 시골에서는 먼 그림자가 됩니다. 공기는 맑지만 병원은 멀다. 이것이 전원 생활의 냉정한 이면입니다. 저는 평생 몸이 자본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큰 사업도 건강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늘 말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고.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노년의 집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도 병원입니다. 약국까지 걸어서 닿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네 의원은 물론이고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가까운지 봐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집값보다 더 중요한 조건입니다. 전원주택에서 사는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갈 수 있느냐입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 순간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주영은 사람을 고용할 때 언제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노후의 집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구조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노년의 집은 단순히 예쁘고 넓은 집이 아닙니다. 아플 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다면 그 집은 결코 편안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전원주택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고요입니다. 도시에서 들리던 자동차 소리가 사라집니다. 아파트 위층에서 내려오던 발걸음이 없습니다. 새벽마다 울리던 경적 소리가 멈춥니다. 처음에는 이 고요가 참으로 달콤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창문을 열어도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웃집은 걸어서 열분입니다. 만나려면 따로 약속을 해야 합니다. 도시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한마디 건네던 이웃의 인사가 전원주택에서는 사라집니다. 사람 소리가 끊긴 고요한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낮에는 새소리에 위로를 받습니다. 밤이 되면 정적이 길게 이어져 마음을 짓누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대답하며 혼자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길을 놓을 때도 배를 만들 때도 함께 뛰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길 하나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이 전부다. 노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쁜 집이어도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공허한 껍데기입니다.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을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고독 속에서 마음이 다치면 우울이 찾아옵니다. 우울은 곧 건강을 해칩니다. 노년의 집을 고를 때는 얼마나 조용한가보다 얼마나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경로당 주민센터 시장 같은 생활의 접점이 가까운 곳이어야 외로움이 덜합니다. 정주영은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일을 하며 사람을 만났고 사람을 만나며 인생을 배웠다고. 노후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집은 고요 속에 갇히는 섬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요가 평화로 남느냐 외로움이 되느냐는 결국 사람의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선택하는 부모님들 중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들이 주말마다 놀러 오겠지. 손주들도 뛰어놀고 온 가족이 모여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처음엔 자식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까우니까 자주 갈게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도시는 바쁘고 교통은 막히고 삶은 늘 일정에 쫓깁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오겠다던 발길이 끊깁니다. 석 달 반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다 결국 부모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자식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도시의 속도가 곧 생존입니다. 저도 사업으로 전국을 뛰어다닐 때 자식들에게 늘 미안했습니다. 집에 자주 있어주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고.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고 부모 역시 스스로 설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래야 서로 부담 없이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노년의 집을 고를 때 애들이 올 거니까라는 기대만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정주영은 늘 결과보다 과정을 보았습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될 수 있는 구조인가를 살폈습니다. 자식들이 오고 싶어도 멀고 불편하면 못 옵니다. 따라서 애초에 집은 내가 살기 좋은 집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자식은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지만 나는 매일 그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가족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물리적 거리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은 집에서 건강하게 살 때 자식들도 더 편히 찾아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지킬 때 자식은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노후에 전원주택을 선택한 분들이 가장 뼈아프게 맞닥뜨리는 순간은 더 이상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입니다. 허리가 굽고 계단이 두려워지고 삽 대신 지팡이를 들어야 할 때 결심합니다. 이제 다시 도시로 나가야겠다. 하지만 그때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팔리지 않는 집입니다. 처음 집을 지을 때는 몇 억을 들여 반짝이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놓으면 매수자는 거의 없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보다 팔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으니 시세는 반토막이 납니다. 3억 들여 지은 집이 1억 5천에도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개업소에서는 그냥 임대로 놓으시죠라고 합니다. 임대마저 쉽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은 예쁘지만 살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은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평생 돈을 벌고 써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돈은 흐를 때 가치가 있습니다. 멈춰 있으면 썩고 흘러야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돈을 막아버립니다. 집은 있는데 그 집이 팔리지 않으니 다른 삶으로 옮겨갈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재산이 아니라 굴레입니다. 정주영은 사업은 돌고 돈다고 했습니다. 돈을 묶어두면 기회도 묶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노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임대라도 쉽게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집이 나를 붙잡지 않습니다. 노년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전원주택은 많은 경우 이 자유를 앗아갑니다. 집이 발목을 잡는 순간 내 노후는 내가 아니라 집이 결정하는 삶이 됩니다. 팔리지 않는 집이 전원주택의 마지막 덫입니다.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포기하고 도심으로 돌아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슨 일이든 몸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잡초가 자라면 뽑으면 되고 눈이 쌓이면 치우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은 그렇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무릎은 계단 몇 번 오르내리면 붓습니다. 허리는 작은 짐 하나에도 욱신거립니다. 결국 전원주택이란 공간은 건강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는 평생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자본은 건강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큰 회사를 세워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제가 80이 넘어서도 일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일이 저를 건강하게 지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건강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균형 속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도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집이 내 몸을 지켜줄 수 있는가? 계단이 많은 집은 무릎을 무너뜨립니다. 병원이 먼 집은 위기 때 생명을 위협합니다. 아무리 예쁘고 넓어도 몸을 해치는 집이라면 그건 집이 아니라 짐입니다. 정주영은 늘 현실적인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꿈을 크게 꾸되 반드시 현실을 고려했습니다. 건강을 무시한 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노후의 삶에서 전원주택이든 빌라든 아파트든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 몸이 편안히 숨 쉴 수 있는가?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집을 고를 때는 눈에 보이는 풍경보다 내 몸이 매일 버틸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누구나 마음속에 두 가지 욕구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자식들과 가까이 살며 언제든 손주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잡느냐입니다. 전원주택을 택한 부모들은 흔히 말합니다.
주말마다 애들이 오겠지. 그러나 앞서 말했듯 현실은 다릅니다. 멀고 불편하면 말걸음이 끊기기 마련입니다. 결국 부모가 오히려 도시로 나가야 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자녀와 같은 집에 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든든하지만 곧 불편이 시작됩니다. 생활 방식이 다르고 손주 양육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내 집인데 내가 주인인지 손님인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싹 틉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동업자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함께하지만 지나치게 얽히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필요할 때는 곧장 달려올 수 있는 거리, 그것이 가장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주영은 늘 말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때는 지척에 있고 멀리 있어야 할 때는 바람처럼 멀리 있어야 한다고. 부모와 자식의 거리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택하는 방식은 똑똑합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차로 10분 거리에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아프면 곧바로 연락할 수 있고 일상에서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거리. 이 균형이야말로 노후를 가장 평온하게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노후의 집을 고를 때는 평수나 가격만 볼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가까워야 돌봄이 가능하고 멀어야 관계가 건강합니다. 이 절묘한 간격이 유지될 때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결국 집이란 벽돌과 콘크리트가 아니라 가족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집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집 안팎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원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웃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고요 속에서 잠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고립되면 그 고요는 곧 외로움이 되고 외로움은 병이 됩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보며 살았습니다. 회사를 세울 때도 공사를 진행할 때도 결국 모든 일의 성패는 사람이 결정했습니다.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건 성실함이고 지식보다 중요한 건 어려움 앞에서의 태도라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고난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은 끝내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경험은 부족해도 성실하게 버티는 사람은 반드시 길을 열어줍니다. 노후의 집을 고를 때도 이 원칙은 다르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그 이웃들과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가가 집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경로당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오늘도 오셨어요 하고 인사해주는 상인이 있습니다. 아플 때 약 하나 사다 줄 수 있는 이웃이 있는 동네라면 그곳은 값비싼 아파트보다 훨씬 값진 집이 됩니다. 정주영은 마지막까지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사업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한다고.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느냐보다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행복을 좌우합니다. 전원주택에서의 고립은 집 문제라기보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결국 서로 기대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사람들과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만약 답이 없다면 그 집은 외로움의 감옥이 될 뿐입니다. 반대로 답이 있다면 그 집은 어떤 구조든 어떤 크기든 충분히 행복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선택한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부딪히는 벽은 바로 돈입니다. 처음에는 큰 돈을 들여 예쁘게 집을 짓습니다. 넓은 마당에 잔디를 깔고 벽난로를 놓고 창문은 크게 내어 햇살이 가득 들어오게 합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집은 팔리지 않는 짐이 됩니다. 들어간 돈은 되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관리비와 수리비로 돈이 새어나갑니다. 결국 집은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평생 돈을 벌고 쓰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은 판단을 흐립니다. 그러나 도구로 쓸 줄 아는 사람은 돈을 통해 길을 내고 사람을 살리고 다음 세대의 희망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에 묶인 돈은 흘러가지 못한 채 썩어버린 물과 같습니다. 정주영은 늘 말했습니다. 돈은 써야 산다고.
그는 번 돈을 배를 만들고 길을 놓고 후세가 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아낌없이 썼습니다.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언젠가 팔 수 있는 집을 고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임대로 돌릴 수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현금화할 수 있는 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돈이 멈추지 않고 필요할 때 나와 가족을 위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자유란 결국 돈의 유연성에서 비롯됩니다.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다. 이 단순한 자유가 사실은 돈이 흘러야 가능한 것입니다. 전원주택은 이 자유를 빼앗을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도심의 빌라나 저층 아파트는 필요할 때 언제든 정리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줍니다. 돈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멈추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쓰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어지는 돈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돈. 그것이 바로 돈의 참된 쓰임입니다. 집을 고르는 문제는 결국 내 돈을 어떻게 쓰고 흐르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주거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조건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계단이 없는 집입니다. 젊었을 때는 계단이 운동이 됩니다. 하지만 무릎과 허리가 약해지는 시기에는 계단이 곧 고통이자 장애물이 됩니다. 단 몇 층만 오르내려도 숨이 차고 관절이 붓습니다. 계단은 집의 편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단이 없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빌라에 산다고 하면 괜히 기죽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만큼 세련되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저층 아파트나 빌라는 노후 생활의 황금 입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몸이 버텨주니 계단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80이 넘어가니 계단 하나가 벽처럼 느껴지더군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집의 크기보다 집의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주영은 늘 일은 크게 계산은 냉정하게라고 했습니다. 집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만이나 체면이 아니라 몸이 매일 오르내릴 수 있는 구조인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편리한 공간이 아니라 나의 몸과 삶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 혹은 1층에 자리 잡은 집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건강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시기에는 작은 계단 하나가 큰 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내가 집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나를 편안히 품어야 합니다. 계단 없는 집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도시는 시끄럽고 복잡하다고. 그래서 은퇴 후 시골로 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살아본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도심에도 충분히 평온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특히 저층 아파트나 소규모 빌라 같은 주택은 대단지 아파트보다 훨씬 조용하고 단정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요즘 신축 빌라는 방음이 잘 되어 있어 오히려 대형 아파트보다 소음이 덜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세대수가 적고 주차장과 골목이 단순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웃도 적당히 가까우면서도 간섭하지 않아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아침에 슬리퍼 끌고 나가면 바로 약국, 시장, 버스 정류장이 있는 동네. 이런 곳에서의 삶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을 보장합니다. 저도 한때 시골의 고요를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느낀 것은 진짜 평온은 사람 소리가 있는 고요라는 점입니다.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시장의 흥정소리, 이웃의 가벼운 인사. 이 소리들이 삶을 덜 외롭게 만들어줍니다. 정주영은 사람이 없는 평화는 무덤의 평화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고요는 필요하지만 고립은 위험합니다. 도심 속 저층 아파트나 빌라는 겉보기엔 소박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작은 집일수록 청소할 곳이 적고 관리비도 덜 들며 무엇보다 내 몸과 마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넓은 집은 멋져 보일 수 있으나 결국 방이 많을수록 청소해야 할 일거리가 늘어나는 법입니다.
노후의 평온은 멀리 있는 산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안심되는 도심 속 작은 집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출해 보여도 실제로는 삶을 가장 단단히 지켜주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들만 모여 사는 곳 아닌가? 갇힌 생활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지금의 실버타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노년의 생활을 위한 라이프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문 간호 인력이 상주하며 영양을 고려한 식사가 제공됩니다.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 프로그램, 운동시설, 취미교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조로운 노년이 아니라 활기 있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떤 곳은 영화관과 도서관까지 있어 마치 작은 도시 안에서 노년을 풍요롭게 보내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평생 일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외로우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반대로 웃고 떠드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병마저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실버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할 동료가 있고 함께 운동하고 식사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 이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믿을 만한지, 의료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정주영은 사업을 시작할 때 늘 기초부터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 해도 기반이 부실하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시설보다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노후의 실버타운은 단순한 집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잘만 고른다면 외로움은 줄고 건강은 지켜지고 마음은 한결 평안해집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실버타운이 줄 수 있는 새로운 가치입니다. 노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LH 고령자 맞춤 임대주택입니다. 이름은 조금 딱딱하지만 내용은 매우 실질적이고 따뜻합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이기에 임대보증금이 적고 월세도 저렴합니다. 보통 10만원에서 30만원 선입니다. 어떤 곳은 보증금 500만원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집도 있습니다. 이 주택의 장점은 단순히 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구조 자체가 고령자에게 맞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기본이고 안전 손잡이와 응급 호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에 경로당이나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병원, 시장, 약국과 가까워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놓치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정작 자격이 되는 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조건도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일정 소득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정보가 부족해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혜택은 아는 사람에게만 돌아가고 모르는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저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는 준비한 자의 것이다. 그러나 기회를 보지 못하는 자에겐 아무리 큰 길도 보이지 않는다. LH 고령자 주택은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마련된 제도이니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노후의 집을 고민하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몸과 내 주머니 사정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선택하라. LH 고령자 맞춤 임대주택은 단순히 싼 집이 아니라 나이 들어도 안전하고 존엄 있게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주거 전략을 보면 똑똑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녀와 함께 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 살지도 않습니다. 보통 차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둥지를 틉니다.
멀지 않아 언제든 달려올 수 있고 또 가깝지 않아 서로의 생활을 존중할 수 있는 거리. 이 적당한 거리가 노후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저 역시 평생을 사업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때는 지척에 있고 멀리 있어야 할 때는 바람처럼 멀리 있는 것. 이것이 관계의 균형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작은 일에도 갈등이 생기고 너무 멀면 돌봄이 늦어집니다. 결국 노후의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자녀와의 거리입니다. 실제로 자녀와 한 집에 살면 처음엔 좋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러나 생활 방식이 달라 갈등이 생기고 손주 양육 문제로 피로가 쌓입니다. 부모는 집의 주인인지 손님인지 헷갈리게 되고 자녀 역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멀리 살면 어떨까요? 아플 때 바로 도움을 받기 어렵고 응급 상황에서 자녀가 달려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딜레마를 풀어주는 답이 바로 적당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금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구조. 이 균형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정주영은 늘 말했습니다. 가족은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어야 한다고. 집을 고를 때 이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와 거리를 어떻게 두느냐가 곧 내 노후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집은 단순히 내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동네를 닮아갑니다. 어떤 동네에 사느냐가 그 사람의 하루 리듬을 정하고 건강 상태를 좌우하며 심지어 인간관계의 질까지 바꿉니다. 젊을 때는 출퇴근거리나 집값을 기준으로 동네를 고르지만 노후에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내 몸이 편하고 마음이 외롭지 않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네가 필요합니다. 병원까지의 거리, 시장이나 약국까지의 걸음수, 대중교통 접근성. 이런 것들이 집값보다 훨씬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마트가 차로 20분 걸리는 동네라면 처음엔 괜찮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어 장바구니를 들 힘조차 줄어들면 그 집은 곧 감옥이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도보 10분 안에 있고 동네 의원이 가까우며 응급실 있는 병원이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면 그곳은 든든한 삶의 기반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동네여야 합니다. 주민센터, 경로당, 문화센터 같은 공간이 있는 곳은 노후에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몸은 물론 마음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함께 걸을 사람이 있고 눈인사를 나누는 이웃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울증을 예방하는 백신이 됩니다. 저는 평생 일터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큰 사업도 결국 작은 현장의 분위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낼 때도 배를 지을 때도 현장에 활기가 있어야 큰 그림이 움직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동네가 삭막하면 삶이 시들고 반대로 집이 소박해도 동네가 살아있으면 삶이 빛납니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는 자리는 곧 사람의 기운이 된다고. 노후에 집을 고를 때 벽과 지붕만 보지 말고 동네의 숨결을 함께 보십시오. 내가 그 숨결 속에서 웃을 수 있는가? 그 대답이 예라면 그곳이 바로 늙어서도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평생 집을 고를 때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조건부터 따졌습니다. 평수, 가격, 입지.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집의 가치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바로 내 몸, 내 생활, 내 마음에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넓은 집, 많은 방은 더 이상 장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소해야 할 공간이 늘고 전기세, 난방비, 관리비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집은 커다란 짐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작고 단순한 집은 몸과 마음을 덜 지치게 합니다. 청소할 곳이 줄어들고 관리비도 줄어들며 무엇보다 내 생활 리듬에 꼭 맞는 구조가 됩니다. 저는 평생 큰 꿈을 가져라라고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 보니 크기보다 중요한 건 맞음이었습니다. 큰 집이 아니라 내 몸이 매일 무리 없이 오갈 수 있는 구조, 내 생활 패턴에 맞는 공간, 내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분위기, 이것이야말로 노후에 가장 필요한 집의 조건입니다.
정주영은 사람이 늙었다고 일을 멈추면 늙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지면 늙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나를 가두면 나는 늙습니다. 그러나 집이 나를 도와주면 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노후의 집은 멋져 보이는 집이 아니라 살아있게 해주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집을 고를 때 이렇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집은 내 몸이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가? 내 생활을 가볍게 만들어주는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집이 바로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최고의 선택일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살며 배운 게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제 늙었으니 조용히 지내야지.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어서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저는 80이 넘어서도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단지 사업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제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시골 전원주택을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와 한 집에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집을 고르는 겁니다. 계단 없는 집, 병원, 가까운 집,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집, 필요할 때 언제든 정리할 수 있는 집. 그것이 바로 노후를 살아내는 지혜입니다. 돈은 흘려야 합니다. 가족은 가까우면서도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곁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은 지켜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이 담긴 집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은 늙어서도 여전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붙잡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누군가에겐 그 이야기가 큰 위로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지혜를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후회 없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입니다. 늙었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해봤어.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